그러면서 이제 인민공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민공사라는 게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물론 아주 급진적인 공동체 몇몇 군데는 이 정도의 실험을 하는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인민공사처럼 아주 급진적으로 대규모로 이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걸 실험해 본 적은 거의 사실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인류 역사에서 거의 없었던 실험인 거죠. 상당히 재밌는 실험이에요. 이 대약진 운동의 실험이라는 게. 생산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교육 문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거는 다 공동체 얘기해도 특히 한국 중산층들이 문제가 다른 것들은 다 사회적으로 내가 희생하거나 세금을 좀 더 내거나 뭐 이런 거 다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자기 자식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안 돼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세금 아무리 많이 내라 그래도 그렇고 자기 아주 부자인데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찍어줄 마음의 준비까지도 돼 있지만 자기 자식 교육만큼은 남들하고 똑같이 시키는 걸 용인을 못하는 거야.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뭐 바꿔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상적인 모든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똑같은 이상적인 교육을 받게 하겠다. 이런 데까지는 잘 못 나가죠. 그걸 말로는 이렇게 해도 당장 급한데 내에는 일단은 유학을 보내거나 뭐 좀 아주 훌륭한 대안학교를 보내거나 이건 부분적인 자기 가정 내에서의 해결 차원에서 대부분 그치죠. 그런 거 보면 참 재밌는데 이 인민공사는 그것보다 훨씬 급진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는 게 또 특히 이제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고등 교육까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까지 공유를 한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실험인데 여기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 이제 명절 앞두고 있잖아요. 명절 지난주에 보니까 뭐 명절 스트레스가 친한 친구 죽는 스트레스보다 더 높다고 스트레스 지수가 그런 뉴스 보셨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희 집안의 불화의 원인이 제사예요. 제사.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제사를 계속 지내시는 거야. 거기다가 또 어머니도 연로하실 거 아니에요. 나이 70 넘은 노인네가 제사상을 직접 차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사서 쓰자. 제사를 지내지 말자. 또는 제사를 지내도록 음식을 사서 쓰자. 아버지가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한 사람과 나머지 모든 식구들 간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사 한 번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일상에서 가사노동 같은 거에서 불평등은 정말 심하죠. 아무리 이게 사람들이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든 어떤 급진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잘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 내의 문제로 가사노동의 평등 얘기를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민공사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가사노동의 형태로 남겨두는 한은 이게 아무리 급진적인 실험을 하고 막 골수 빨갱이를 하더라도 이게 평등이 실현이 잘 안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내놓은 대안이 뭐냐면은 일상생활을 사회화시키는 거죠. 가정의 테두리 안에 남겨두는 한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으로 가정이라는 틀이, 사회적 틀이 남아있는 한은 그 틀에 의해서 결정되는 생활 방식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이, 아까 교육 얘기했듯이 내 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 특히 핵가족 단위라는 것이 아주 확고한 사회적 단위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한은 그걸 깨기가 되게 힘들어요. 정말 대단한 수양이 되지 않고서는 그 성인군자 수준의 수양이 되지 않고서는 내 아이를 남의 아이하고 똑같이 보거나 심지어 남의 아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정도 의식을 갖는 거는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불가능한 거죠. 왜? 자기 삶의 단위가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를 당연한 전제로 놓고 본다면은 그게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의 물질적 모습인 가족이라는 사회적 단위와 의식이 괴리를 이루니까 그게 이루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인민공사라는 거는 이런 걸 깨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까지 계급사회에서 있어왔던 것들을 단순하게 생산수단에 대한 분배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란 그 생각이 나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치적 수준이나 경제적 수준의 혁명 갖고 도달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까지 급진적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완성된 공산주의를 가기 위해서 남은 나머지 과제일 뿐만 아니라 이 과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면은 다시 정치적, 경제적 혁명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나 상부 구조에 있어서의 온전한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정치적, 경제적 혁명까지도 다시 뒤집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상부 구조에 있어서의 위계 질서가 다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계급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했던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게 완전히 역전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가 다시 도래할 수가 있고 계급사회가 다시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도 문화혁명이라는 걸 했지만 그것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혁명이 우선적인 거고 이게 되고 나서 더 안정된 공산주의를 가기 위해서 남은 과제 이런 수준에서 문화혁명을 생각을 했다면은 마오이즘에서 문화혁명 그리고 대약진 운동에서의 상부구조에서의 여러 가지 혁명적 조치들은 이거 자체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를 다시 후퇴시키는 거를 막기 위한 그리고 이게 공산주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라고 봤다는 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험의 수준이 상당히 급진적이었다는 거죠. 그 비교를 하자면 스탈린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 직후에 이런 실험들이 많았죠. 예를 들어 이제 콜론타이 같은 사람들이 자유연애 운동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가족 형태, 핵가족 형태. 특히 이제 빅토리아 시기 이후로 형성된 핵가족이라는 모델이 상당히 부르주아적 모델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막스주의자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남녀관계, 새로운 인간관계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자유연애 같은 것들도 있고 가족의 모습을 해체시켜서 새로운 형태로 구성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미 17년 혁명 직후에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죠. 근데 그것들이 점점 소련 사회가 안정되면서 동시에 이런 실험들은 사라져가요. 사라져가서 스탈린 체제가 공고하게 되고 나면 자본주의와 똑같이 핵가족 모델이 다시 일반화돼요.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죠. 그래서 가족 간의 도덕이라는 것이 공산주의적 윤리처럼 이렇게 말해져요. 그래서 이제 핵가족 모델과 그 가족 삼각형이라는 모델이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물론 이제 그 맥락 속에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가 있죠. 그 나치즘과의 대결, 그 이후에 소련 사회의 고립 이런 등등의 문제로 생산력 증대나 이제 국방에서의 국방력의 증대라는 것과 인구의 증가라는 게 이제 밀접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 자원 또는 노동력으로서의 인구 증대의 문제라는 것이 소련에서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거든요. 특히 2차 대전 때 아시겠지만 사망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2차 대전 전체 사망주의 절반 가까이가 소련에서 일어났잖아요. 2천만에서 2,500만 정도 죽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죠. 2차 대전은 결국은 소련이 자기들 인구 2천만 명 이상 희생해서 히틀러를 없애준 거잖아요. 2차 대전 한마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겪죠. 그래서 남녀 성비가 한 30년에서 거의 40년까지 균형이 안 맞춰져요. 소련 사회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구 조절 문제, 그러니까 줄이는 조절이 아니라 인구를 늘리는 조절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겠죠. 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화됐던 가족 윤리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다시 똑같이 공산주의 윤리인 것처럼 이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반면에 중국에서는 상당히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의 모델, 남녀관계의 모델,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누구랑 어떻게 밥을 먹느냐,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근본적인 사회적 차원에서 새롭게 구성해 보려는 시도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인민공사의 시도의 의미죠.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실패했다고 그랬죠. 실패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그걸 너무 급속하게 진행을 한 거라고 그랬어. 이제 그게 그 분배 원칙에 있어서도 나타나는데 제 책으로는 340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는 인민공사에서 이 분배 원칙을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원칙을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자,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우리가 첫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죠. 고타강령 초안 비판이라는 막스의 텍스트 안에 이 두 가지 원칙이 나오죠.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의 분배 원칙은 뭐였죠? 각자는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한다는 원칙이었고,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원칙은 능력에 따라 노동하고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그 노동이 분배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이런 원칙이었는데 처음에는 인민공사에서 이런 낮은 단계 공산주의 지원책을 적용한 어떻게 보면 그 소련의 집단 농장보다도 훨씬 완화되고 좀 온건한 형태의 실험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원인에 있어서인지는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쨌든 갑자기 이게 급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것 같은 과제들을 막 내세우고 그걸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시키는 운동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를 인민공사에서 실현하려고 하고 인민공사로 국가 자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게 실패하면서 마오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상당 부분 잃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등소평, 유소기 등소평이 주도하는 다시 이제 생산력 중심의 노선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생산력 중심의 노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역시 혁명 초기에 5개년 계획 당시에 발생했던 사회적 문제가 똑같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다시 마오가 문화대혁명을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대 격차를 얘기를 하는데요. 3대 격차라는 거는 뭐냐면 도시와 농촌의 격차, 노동자와 농민의 격차,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 이 세 가지를 3대 격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3대 격차는 공산당 초기부터,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과제로 삼았던 격차 문제인데 이게 5개년 계획을 통해서 훨씬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대 격차의 해소가 그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앞에서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중화공업 위주의 생산적 발전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지역에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경제적 자원을 집중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된 곳이 도시가 되니까 도시의 모든 그 경제적 자원도 집중되게 되고 경제적 자원이 집중되게 되니까 인력도 집중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기 위한 정치적 권력도 도시에 집중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들도 다 도시에 집중되게 되고 그리고 특히 교육도 집중되게 되니까 교육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게 이게 사회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이잖아요. 그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하게 재생산되고 사회의 불평등성이 이 교육의 불평등을 통해서 재생산된다는 문제. 이걸 이제 역시 문화대혁명에서 아주 첨예하게 인식했던 문제죠. 이게 이제 도시-농촌의 격차이고 그리고 이제 도시-농촌의 격차가 인민계급에게 나타난 격차의 형태가 바로 노동자 농민의 격차죠. 그래서 도시 노동자들이고 농민들은 대부분 말 그대로 이제 농촌에 거주하게 되니까 중화공업 위주의 경제 발전은 결국 도시로 모든 혜택을 집중시키게 되니까 도시 노동자가 시골의 농민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건 이제 소련 사회에서 똑같이 발생을 했었죠. 우리가 이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인데 이거는 이제 막스가 독일 이데올로기에서부터 여러 차례 제기했던 아주 근본적인 문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모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격차였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 이제 첫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분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신노동만 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노동만 하는 분할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노동에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있으니까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막스가 얘기했던 거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노동을 자기의 그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발현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계기로서 삼을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바람직한 공산주의적 노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노동 간에 해야 되는 노동 간에 위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게 구조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어떤 노동만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화되는 분업이 제일 대표적인 형태이죠. 근데 이 분업이라는 게 동등한 지위에 있는 여러 가지 노동들을 나눠서 하게 되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노동들 간에 위계가 있고 이 위계가 역전되기 힘들다는 거죠. 특히 중화공업 위주의 거대한 생산력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구조 속에서는 정신노동에 속하는 노동이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정신노동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근대 이후의 산업에서 디자인하고 구상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이죠. 반면에 육체노동은 누군가가 구상하고 명령한 것을 수동적으로 수행만 해야 되는 노동이 대부분 육체노동에 집중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단순하게 다른 성격의 노동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노동을 평생 해야만 되니까 일단 사람들이 아주 파편화되게 되는 거죠. 어떤 노동에만 국한된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노동들 간의 권력이라든지 경제적 보상에 있어서 엄청난 위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벗어날 수 없게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이라는 것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계급이라는 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차이인데, 이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 여부가 다시 생산수단을 독점한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신노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육체노동에 해야 되고, 그게 대를 이어서 다시 재생산되고, 이 위계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 와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훨씬 고도화되니까. 고도화되고, 특히 이 신자유주의 이후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린다고 이제 자본가들이 선전하는 특히 금융 부분이라든지 IT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훨씬 소수의 인원만 필요한 산업이 되고, 그리고 이 소수의 인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저희 대학 다닐 때 대학 졸업하면 대부분 대기업을 취직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런 이제 좀 느슨하게 가는 피라미드 형태에서 양극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그 스킬드한 숙련된 노동자 집단이 있고, 아주 전문 지식을 가진 소수의 집단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비숙련 노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에 있었던 전통적인 산업자본주의에서 노동시장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킬드가 있고, 숙련 노동이 있고, 반숙련 노동이 있고, 미숙련 노동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였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기보다 경험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일정한 노동을 오랜 기간 하다 보면 거기에 숙달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의 달이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고 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데 교육이 예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대로서 아주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게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특히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기에서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노동시장이 소수의 상층 노동자 집단과 압도적인 다수의 노동자 집단으로 위계가 이루어지고, 이게 고용 형태로 나타나는 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태로, 모순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또 이제 제3세계 주력으로 지역으로 가면 여기도 인종적인 격차가 겹쳐지죠. 대부분 미국 사회에서도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유색인종들이 이제 집중돼 있잖아요. 백인들은 여기 집중돼 있죠. 이런 형태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화의 결과예요. 근데 이런 의식을 19세기 중반에 1840년대에 막스가 이미 했다는 거야. 상당히 이제 뭐랄까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아직 일반화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세기로 나서 특히 이제 산업자본주의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이전됐다고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선전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로 와서도 이게 더 심화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육 문제가 더 심화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왜 교육 문제가 그렇게 첨예한 모순으로 등장을 했느냐. 근본적으로 고용 구조가 변화된 거죠. 이 정도 세마이 스킬드나 스킬드의 노동시장이 상당히 크다면은 교육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지지 않죠. 그리고 어차피 교육에서의 위계라는 거는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육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게 1차적인 과제니까 노동시장의 구조에 따라서 교육의 구조도 재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 안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무슨 교육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 사실 힘들죠. 네. 학교를 졸업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뭔가가 없는데 그 교육 문제가 해소가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대학이 위계를 없애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위계는 다시 재생산돼야 돼. 왜? 상층의 사회적 집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들어가기 위한 뭔가의 자격 요건은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교육의 차원에서도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로는 참 위계를 깨기가 힘든 거죠. 학벌을 아무리 없앤다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형태로 차별하는 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소수의 인원만을 뽑는 좋은 직장. 여러분 노동시장에 대한 한국에서 나온 통계표를 보시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어떤 데들이야. 금융권, 그 다음에 공기업, 그 다음에 한 10대 그룹 정도? 여기에 일자리 수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전체 일자리에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아세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항상 TV 보면은 다 대부분 대기업 다닐 것 같잖아. 네? 예, 한 1%에서 많이 뽑았자 2%.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고용은 이게 정상적인 고용 맞죠? 어른들이 말하는 저요. 부모님도 항상 제가 40대 때까지 포기를 못 하셨던 제대로 된 직장. 너 좀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근데 그럼 구조적으로 1%밖에 못 해요. 네. 그거밖에 못 한다고요. 근데 다 그거를 지향을 하죠. 그게 돼야지 제대로 취직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게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학벌만 갖고도 지금 이제 사실 서울연고대 졸업생만 가지고도 거기에 다 충원되고도 막 잉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제 구조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형태로 어쨌든 차별이 나타나니까 단순하게 한국 대학 갖고 안 되니까 유학도 가고 좀 안 된 얘기지만 대한학교도 거의 대부분 그런 기능을 사실은 해버리죠. 대한학교의 상당수가 귀족학교처럼 돼서 대한학교 졸업생들 중에 절반 정도가 유학을 가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사회 상층으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적인 길의 수단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거는 뭐 그분들이 무슨 다른 의도를 갖고 대안학교를 하거나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지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 자체가 그걸 강요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의 상층에 들어오는 소수를 걸러내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로 마오가 문화대혁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촉발된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북경대 입시하고 관련된 사건이죠. 중국에서 똑같이 이제 입시 문제가 이 문화대혁명의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예요. 북경대학이라는 게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제일 명문대니까 북경대학교 입학시험을 치는데 이 무렵이 되면 1960년대 중반이 되면 북경대 입학생의 대부분이 당 고위관료 자제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교육시설들이 대부분 거의 북경이나 상해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중국에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나온 왜 장예모 영화 이런 것들 보면 중국 특히 서부 이런 변방 지역의 교육 문제 심각하죠. 책상 서랍 속의 동화 이런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 그게 배경이 1990년대예요. 1990년대인데도 중국의 시골의 상당수 지역에 교과서가 없고 칠판이 없어요. 칠판이 없고 책은 선생님만 갖고 있어. 그래서 칠판에다가 석판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써요. 그 분필 제대로 된 분필도 아니고 옛날에 쓰던 석필 같은 게 있어요. 석필 같은 거 쓰면 점토판 같은 데 써서 외워요, 학생들은. 그리고 지워야 되잖아요. 그거 외워야 돼. 그 대부분 못 외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책상이 없어. 그냥 맨바닥에, 끝바닥에 앉아. 이게 어느 아주 오지의 한두 개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지역에. 그게 1990년대에도 중국 교육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격차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강하니까
그거를 시정하자라는 국민적 계몽운동을 하면서 분란을 완화시키기 위한 국책영화로 나온 게 책상 서랍석의 동화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지도부가 이미 도농 간 격차가 얼마나 심각해서 중국 사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는 잠재적 위협이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도 보셨어요 혹시? 제가 전에 장쯔이 나오는 장쯔이가 데뷔한 영화예요. 거기 보면 아주 집이 시골이죠. 농촌이에요, 농촌. 농촌과 도시 사이에 이렇게 오솔길이 이렇게 있죠. 여기 이제 도시에서 남자가 와요. 남자가 와서 시골, 고향은 항상 어떤 걸로 그려지냐. 장쯔이 같은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묘사되죠. 그리고 이제 도시 사람들은 항상 농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도시가 농촌에 대한 잃어버린 장쯔이 같은 아름다운 처녀가 있는 고향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런 계몽 영화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자체가 중국 사회의 지금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도농 간의 격차의 문제이거든요. 그 왜냐?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이제 유속이 등소평이 다시 집권하면서 밟아나갔던 길이 바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에서 마오가 비판했던 그 노선이 다시 부활해서 그게 이제 개혁개방 노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쭉 전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약화된 적은 정도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였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경대학 같은 데도 이미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교육을 대도시 외에는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누구 뭐 특혜 입학을 안 하고 공정하게 시험 쳐도 무조건 대도시 출신의 관료 아들들이 고위 관료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교육을 처음부터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골 출신의 어떤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시험지 뒷장에다가 백지에다 항의 편지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나 같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시험 보란 말이냐라는 장문의 항의 편지를 써갖고 답안지 대신 제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진 거죠. 물론 이제 마오 쪽에서 인위적으로 터뜨렸겠죠.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바로 아까 말한 3대 격차가 아주 이제 인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중국 사회에서 문제가 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장들, 그러니까 중국 사회에서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위계들을 어떻게 다시 되돌려서 공산주의로 다시 가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제기했던 게 바로 문화대혁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그러면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 운동에 대해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프로파간다예요.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는 건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등소평 집권 이후에 공식적으로 나온 문화예술 작품들을 통해서만 우리가 접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문화대혁명은 일단 절대 아닌 거야. 일단 틀렸다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3대 노선의 3대 모순의 해소를 시도했는데 3대 모순이 심화되더라도 생산적 증대가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는 인민들한테 호소리가 없겠죠. 왜? 덕을 보는 놈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압도적인 다수가 있잖아요. 특히 농촌에 있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인구들은 손해를 봤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하기 힘든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걸 뭔가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데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얘기한 게 아니라 문화대혁명이 가지고 있던 폭력성 같은 것들을 자꾸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폭력적이었고 린치를 받고 그리고 비합리적이고 광기에 차 있었고 이런 식의 묘사가 지난 3, 40년간 계속 이제 유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문열 씨가 얘기하는 홍위병이라는 이미지 이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죠. 중국 현대문학 하시나요? 잘 아시겠죠? 이제 제일 상흔문학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다 그런 것들 있죠. 지식인들이 당 관료가 그런 얘기하면 인민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피해자의 어떤 사람들이 목소리인 것처럼 해야지 제일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지식인들이 핍박받은 얘기들이 이제 문학 작품과 영화에 넘쳐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왜곡이 있죠. 하나는
문화대혁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인명피해가 거의 나지 않았다. 별로 이렇게 문화대혁명 초기에 별로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말기로 후기로 가면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인명 살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살해당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과격파야. 조반파로 불리는 급진파야. 인민해방군이 군대가 개입해서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 급진적인 조반파가 대부분 학살을 당하죠. 그러니까 조반파가 지식인들이나 저 무고한 양민들을 상대로 학살을 행했던 게 거의 없어요. 그걸 이제 자꾸 왜곡하는 거죠. 그건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인 집단을 또 그 박해했던 초기에 이제 인민재판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은 대부분 초기 홍위병들인데, 초기 홍위병들은 북경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북경배 홍위병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명칭이 있었는데 그 우두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요? 유속이 딸이에요, 유속이 딸. 그러니까 당 고위 관료 자제들이 그 초기에 해서 당이 주도하는 식의 운동이 되다가 이게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당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초기에 지식인 집단들,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당권파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인민 대중들, 하층 대중들로부터 나온 운동이 지식인들을 박해한 것처럼 대부분 이제 왜곡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박해의 정도가 상당히 과장이 돼 있죠. 아니,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를 어떻게 볼 줄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상당히 균형 감각이 없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천 년간 중국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 혹시 아세요? 중국 농민들이 심지어 20세기 이후에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중국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굶어 죽었고 지주에 의해서 맞아 죽었고 그 정부의 부패한 관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고통받았고, 이것과 대중들이 공산주의 혁명 과정이나 아니면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상층 지도부, 그것도 이미 그 중국 공산당의 당권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행사했던 폭력의 정도가 이게 비교가 안 돼요. 1000분의 1도 안 될 거야.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거를 똑같이 폭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말로만 하면, 개념상으로 보면 똑같이 폭력이지. 똑같은 물리적 폭력이 행사됐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를 자꾸 이제 그 지식인 집단들은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폭력이 내가 둘 다 나쁘다라는 양비론으로 많이 가죠.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관념론이에요. 폭력이 행사된 맥락이 다르고, 폭력의 양상이 다르고, 폭력의 주체도 다르고, 폭력의 양도 다른데 그걸 왜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걸 자꾸 똑같다, 어떤 폭력이도 무조건 나쁘다라는 얘기 요새 되게 익숙해 있죠. 근데 그런 논리는 사실은 더 큰 폭력이 행사된 거를 은폐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의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꾸 부각시키는 폭력이 문혁의 홍위병들이 행한 폭력을 부각시키지만,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등소평 노선 이후에 노동자들이 얼마나 탄압당했는지, 지금 중국의 노동자들이 노동자 농민이 1년에 자살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만이 훨씬 넘어요. 100만이.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문화대혁명 내내 홍위병이 폭력을 행사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 수천 명도 안 돼요. 근데 그 개혁개방 노선 이후에 급속한 경제성장, 중국이 지금 G2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G2 시대가 되기 위해서 30여 년간 경제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노동자 농민에 대한 아주 가혹한 착취와 탄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근데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그런 식의 선전을 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의 개혁개방 노선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죠, 실제로. 그걸 의도하고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온 결과가 뭐예요? 폭력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들이 똑같이 폭력을 배격했어요? 전혀 배격 안 되잖아요, 중국 사회에서. 대약진민주가 문화대혁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인 폭력이 30여 년간 인민들을 상대로 가해진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가해지죠. 그죠?
노동자 시위 같은 거 일어나면은 뉴스에도 안 나오죠. 중국 같은 거. 웬만한 노동쟁이 같은 거 뉴스에도 안 나오고 대부분 무력 진압돼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난 30년간 학살당하고 굶어 죽고 자살하고 이렇게. 근데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폭력이니까 둘 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를 정당화하고 은폐시키는 효과를 지금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옳지 못한 접근법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솔직히 만약에 당권파들이 그 정도의 물리적 폭력도 대중들이 행사하지 않았다면 양보하겠어요? 아주 상식적으로 양보했으면 그거까지 안 가죠. 양보 지금 이집트로 무바라크가 그냥 곱게 불어라지면 160명 오늘까지 160명 정도 죽었다는 160명 죽는 일이 안 나오죠. 근데 그 과정을 싹 생각하고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하고 정부가 또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둘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현실을 인식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논리가 진보의 탈을 쓰고 너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권 침해는 똑같이 나쁘다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아주 유명한 진보 정치학자한테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전공하는 교수인데 공산당이 학살했던 군부가 학살했던 학살은 똑같고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둘 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65년에 수하르토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숫자가 안 맞게 30에서 최대 200만 정도 학살당했어요. 한 6개월 사이에. 근데 그 몇 년 전에 50년대 말에 공산당이 그 인도네시아 농촌 지역에서 토지 개혁을 하려고 지주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자, 근데 그 사건은 왜 일어났냐면 인도네시아가 독립을 했는데 토지 개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수 지주들이 토지를 다 갖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법적으로는 토지 개혁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정부가 다 지주 편이니까 특히 지방의 지방 권력을 갖고 있는 군부나 지방 행정 관료들이 다 지주들이니까 토지 개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년을 참다해도 못 참은 그 농민들이 빈농들이나 소작농들이 공산당원들하고 같이 토지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주들이 당연히 말을 안 듣죠. 토지를 자기들이 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싸운 거죠. 싸우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죠. 그렇게 해서 한 거야. 근데 둘 다 똑같은 학살이라는 거야. 둘 다 똑같은 인권 침해라는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그걸 어떻게 갔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인권이라는 개념이 그런 역할을 하죠. 지금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진보 진영이 널리 퍼지게 되는 맥락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이제 사실 유포시키죠. 이제 저희 하는 다른 세미나에서 그거 하는데, 미국에 이제 NED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인권 담론과 민주주의 담론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갖는, 물론 인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인권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인권 개념이 현실 속에서 관념적으로 쓰이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상당히 다른 사건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실제로 더 큰 폭력, 더 큰 억압과 착취를 은폐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장례모 같은 이제 중국 지금 현재 집권 세력들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인 장례모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문역을 깎아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미지가 그거죠.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홍위병이라는 말이 쓸 때는 아주 무지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이 광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죠. 대중들이 어떻게 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야. 아주 이상한 생각이죠. 그게 바로 이제 마오가 비판했던 정치노동과 육체노동 분할이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거야. 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느냐.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고귀한 거고 어려운 거고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고귀하고 중요한 걸 하니까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인류 역사 생긴 이래로 특히 계몽주의 이래로
확산된 아주 오래된 모델이죠. 공산주의가 바로 이걸 깨려고 했던 거예요. 막스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이라는 게 바로 이걸 깨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재생산 됐다는 게 마오의 문제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홍위병들이 바로 이걸 깨려고 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마오이즘 입장에서 바로 그게 좋은 거다. 왜 그러면 안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반대편의 중국 공식 입장에서 나오는 프로파간다들은 이게 무조건 틀린 거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깔고 이게 일어나는 방식에서의 폭력성이나 광기나 이런 것만 자꾸 부각시켜 주니까 사람들이 그 광기나 비합리성, 물론 그런 것들이 있었죠. 폭력성이나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이 사이의 분할이 강화되는 효과를 발휘하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이제 장례모가 만든 인생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애를 낳나 부인이 아픈가 해서 들쳐갖고 병원에 갔는데 그때 이제 문역 당시야. 병원에 의사들이 이제 다 쫓겨나는 거야. 홍위병들은 쫓겨나고 15, 16 정도밖에 안 된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홍위병들이 의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막 급한 환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학 교재를 펴놓고 사람 배갈라놓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문역에 대한 제일 악질적인 프로파간다예요. 오히려 사람 죽이고 이런 얘기보다 더 악질적인 게 그런 프로파간다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건 아주 과장돼 있었더라도 그게 제정신이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 아주 있었더라도 아주 국한된 정말 예를 일반화시키는 거죠. 문역이란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사람들이. 아, 저거는 정말로 숙달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나 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곧 갖게 되고 이건 곧바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위계를 당연시 하게 되죠.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대중들은 지식인이 지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건 상당히 유행해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촛불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의 이제 주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얘기인 것처럼 회자되는데 문제는 그 얘기를 또 다 지식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 똑같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지식인들이 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기들이 대중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이 깨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1차적인 거예요.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린 것과 똑같은 특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만 일어나지는 않아요, 현실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단번에 이렇게만 일어나는 건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어떤 것도 수반돼야 돼요? 이게 수반돼야 돼요, 동시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가운데서 이게 없어져서 둘이 한꺼번에 만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지금과 같이 아주 엄격한 위기에서. 지식인들이 자기들이 가지는 사회적 특권은 똑같이 있는데 얘네들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위계가 깨지겠어요? 안 깨져요. 사회적으로 이걸 얼마나 가로막고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대중이 되지 않으면 지식인은 항상 대중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영원히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직접 대중이 돼서 대중들과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나누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일. 근데 그건 안 하죠. 자꾸 대중의 자발성만 얘기하면 자기가 대중이 돼야지. 그건 뭐로 말할 수 있냐?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인민공사나 문화대행의 세력이 다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생산하는 사람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심지어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까지 노동하는 사람이, 생산하는 사람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이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지금도 생각만 하면 열받는 기사가 몇 년이 지나도 그 잊혀지지 않는 최악의 기사. 여러 신문에 같이 났어요. 어디서 뭐 보도자료를 돌린 거예요. 뭐죠? 그 인간문화재 계승자들하고 후계자 있죠. 뭐라 그래? 전수자로 문화예술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서 도배 같은 걸 하면서 살고 있다. 이거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뉴스가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그 비슷한 뉴스는 끊임없이 나오죠. 뭐 시간 강사 굶어 죽겠다, 뭐 지식인들이 못 산다, 뭐 예술인들이 힘들다, 계속 나오죠. 저는 그 기사 보고 너무 열받았어요. 왜 어떤 사람은 도배라도 하는 거야? 도배가 무슨 죄 짓는 거야? 그건 너무 이상한 기사 아니에요? 예술인들이 도배를 해서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 도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 정도 시간을 문화예술에 쏟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 있겠어요? 도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배하는 사람이 그 외의 시간에 문화예술을 향유 못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문제겠어요? 아니면 소수의 문화예술인들이 생산하는 일을 안 하고도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 게 더 사회적으로 중요한 거겠어요? 어느 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사회의 압도적인 다수는 하루도로 하루 먹고 살거나 자기 손으로 먹고 사는 것 자체만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생계 자체가 보장 안 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15%, 20%, 세계적으로 보면 한 40%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서 문화예술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문화예술만 하고 자기 손으로 밥 벌어 먹지 않아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죠. 왜? 지식인들은 당연히 중요한 일을 하니까 하찮은 도배 같은 거 안 해야 돼. 라는 거죠. 그건 너무 이상한 발상 아니에요? 뭐 똑같은 얘기 들어서 지겨운 분들 있으시겠지만 시간 강사들이 못 먹고 사는 거 난 그거 정말 반대예요. 시간 강사들이 돈 없어가지고 기아 선상을 헤맨다며. 생계가 있지 않는다. 심지어 뭐 기획기사 그것도 진보적인 언론에서 강의 띄고 노가다 뛴다. 노가다가 죄입니까? 노가다가 무슨 범죄예요? 시간 강의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게 내버렸다. 이런 사회적 문제 있겠죠. 시간 강사가 왜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는 게 무슨 죄예요? 시간 강사 못 먹고 산다 그러지만 왜 못 먹고 살아요? 강의를 몇 시간 안 하니까 못 먹고 살잖아요. 시간당 5만 원 받는데 국립대 5만 원 더 주잖아요. 하루에 보통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 몇 시간? 40시간 넘잖아요. 40시간 5만 원 해보세요. 5만 원이지. 주당 200이에요. 월 치면은 800만 원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노동시간이 짧으니까 돈을 적게 받는 거죠. 왜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1시간당 5,000원도 못 받고 그걸 하루 종일 10시간을 해도 최저 생계비가 안 나오는데 시간 강사는 왜 일주일에 한 6시간 하고도 먹고 살아야 돼요? 저는 그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세요? 그런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똑같은 직장에서 나하고 둘이 같이 일하는데 사장이 너는 2시간 일하고 하루에 10만원 주되 너는 10시간 일하고 10만원 받아가고 그거 받아들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난리 나겠죠. 뒤집어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져요. 이거 내 일이 아니거나 이거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그게 왜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겠어요? 사실은 시간 강사가 사회적 약자죠. 사회적 약자인 좀 예를 제가 들고 제일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듭니다. 교수들은 훨씬 더 하죠. 연대 교수들 같은 경우 의무 시간 수가 6시간, 일주일에 6시간, 한 학기에 6시간, 2과목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한 과목 더 하면 추가 수당이 엄청나게 더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야간으로 하려고 그랬죠, 교수들이. 왜? 야간 되면 강의가 더블 되거든요. 그것도 6시간 된 것도 원래 9시간이었어요, 9시간. 의무 시간씩. 그거를 자기들 연구할 시간 없다고 6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래 놓고 다 9시간, 12시간 해요, 독도가들은. 그게 교수들이. 그런 거죠. 이런 불평등이 왜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되죠? 왜 펀드 매니저들은 연봉 업겨받아도 당연하고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5,000원을 못 받아서 지금도 투쟁을 하는데도 받아들여주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죠. 왜? 많이 받았으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하니까. 자,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예요? 그 중요하다, 뭐 더 능력이 있다 등등의 얘기는 사실은 효율성이란 얘기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또는 더 많이 교육받은 사람,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말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자본가들이 나를 착취해도 돼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곧바로. 왜? 자본이 이윤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하게 기여했으니까 그만큼 가져가야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성 논리, 경쟁의 논리에 따로 빠져드는 거야. 그래서 경쟁이라든지 효율성이라는 거 되게 진보적인 사람들이 나쁜 것처럼 생각해놓고도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일, 더 의미 있는 일, 구차한 일에 종사하지 않아도 생계가 보장되는 일을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되게 둔감해요. 그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 그게 다른 문제인 것처럼 자꾸 우리 사회가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왜? 그래야지 지금의 지배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적 착취나 억압이라는 것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라는 것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적인 억압과 착취가 발현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노동의 유예예요. 그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본질은 자본주의적 착취고 자본주의적 착취가 드러나는 양상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전에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할 또는 인종적 분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로는 신자유주의 반대한다고 그러고 신자유주의 경쟁논리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이 노동하지 않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된다면 이거 진보적인 조치야 이래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 진보 진영이 다 그래 인정해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자기들이 다 지식인이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다 지식인들이에요. 다 높은 교육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거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너무 과격한가요? 그래서 제가 거듭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저자 소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오래 쓴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저자 소개. 저자 소개 한 4월에 걸려서 썼어요. 고민하다가. 지식인이 아니라 그냥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당장 되기는 힘들잖아. 그러면 누가 책임져줘요? 더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대중에게 와서 자기들이 가져 있는 걸 그대로 나눠줘야 돼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의무예요. 마오가 얘기했던 게 그거죠. 대중들에게 어쨌든 자본가 계급이든 누구든 사회의 상층부가 지배계급이 갖고 있는 거를 당연히 가져가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들에게 그것을 내놔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과열된 양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당 고위 관료나 지식인에 대한 어떤 폭력 행사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본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제 비본질적인 폭력이나 광기나 이런 것만 자꾸 부각되는 거죠. 그 폭력 얘기하다 조금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문혁에서 어쨌든 이런 문제의식을 제기를 했지만 곧바로 이제 실패하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평가해야 될 문제고, 지금 너무 역사학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최근의 일이라서 온전한 역사적 평가를 내리기는 사실 섣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 우리가 뭐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중국 사회에 상당한 많은 모순이 존재하죠. 아까 말한 이제 돈음과 격차의 심화라든지, 최근에 등장한 실업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실업이 정말 심각하죠. 중국 사회 정말 심각해요. 실업이 근데 지표에도 잘 안 잡히죠. 왜냐하면 농민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촌의 거주지는 있는데 계절 노동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실업 지표에 실업이 안 잡혀요. 전업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잡힌다고. 그래서 사실상 실업분도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제 신자유주의가 지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적으로 거의 이제 붕괴 지경에 왔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자본가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그럼 그 이전까지 그 자본주의 호황은 왜 왔냐? 그 누구나 똑같이 얘기해요. 심지어 월가 애널리스트도 다 동의하는 게 뭐예요? 경제 불황이 오기 전에 10여 년간의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
경제 호황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죠? 누구랑 똑같이 얘기하죠. 중국의 저임금이에요. 중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전 세계를 지난 20년 가까이 먹여 살린 거야. 지금은 이제 인도 이런 데로 더 많이 확산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 뭐 월가의 수많은 금융 투기에 그 돈들이 어디서 나온 거야?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곳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로 선진국의 소수 사람들이 잔치를 벌린 거였잖아.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중국 사회가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문화대혁명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노동운동이 상당히 격화되면서 마오이즘에 대한 그 뭐랄까 마오이즘을 다시 참조하려는 운동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죠. 지금 현재 이제 중국에서 지역이나 공장에서 새롭게 이제 저항운동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바로 문혁강씨의 젊은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문혁강씨의 기억을 되살려서 중국에서 저항운동을 조직하는 거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거죠. 그건 뭐를 보여주냐면 문혁의 문제의식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좀 재밌는 의미 있는 문제의식이었지만 시대착오적이었거나 아니면 너무 관념적인 이상이어서 꿈에 공상에 거치는 거였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문혁의 문제 제기는 여전히 중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반대의 어떤 대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문혁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가 이제 지금 얘기한 그런 거,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제적 문제예요. 그래서 그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논리는 뭐냐면 이게 경제성장,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이나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노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더 큰 틀에서 막스주의 일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비판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막스주의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비판, 그리고 가장 강력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 또는 막스주의라는 것은 인민들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난해지는 사회를 지향하는 거다. 이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제일 널리 퍼져 있는 통념이잖아요. 공산주의는 평등하되 가난하게 사는 거다. 근데 제가 첫 시간에서부터 막스의 원래 생각은 반대라고 그랬죠. 그리고 금속주의적 아이디어를 있었던 게 아니라 쾌락주의적 아이디어를 있었다. 그러니까 생산력주의야. 생산력의 증대라는 게 발전되지 않으면 공산주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막스의 근본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말한 마오의 문제 제기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력 위주의 경제정책, 국가적 발전 방향하고 모순됐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은 생산력 증대를 가져오지 못했고 반면에 그게 배격하고자 했던 그 등소평 유소기의 노선은 결국은 중국을 오늘날 같은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면 결국 공산주의적 문제제기라는 거는 생산력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의식이고 반대로 개혁개방 노선 같은 건 결국 이제 자본주의화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게 생산력 증대의 길이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계속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마오의 문제 제기 자체를 그 자체로는 인정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고 흥미 있는 문제 제기야 라고 받아들이더라도 결국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게 깨지냐면 다 좋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인민들이 굶어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비판에 대해서 막스주의 진영은 상당히 무력했던 거죠. 지금까지 상당히 무기력했어요. 그게 자본가들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어요. 지금까지. 결국 소련이 서방 세계와 생산력 경쟁에서 진 거 아니냐. 그 한마디로 다 끝난 거란 거죠. 그렇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반박들이 이제 제기가 돼요. 무슨 큰 틀에 와서 두 가지 반박이 제기가 되는데 하나는 소련 공산주의도 그렇고 중국의 그 마오의 노선도 그렇고 이게 생산력 발전을 저해시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가져왔다. 이런 증거들을 이제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실제로 스탈린 시대 때 소련의 경제 발전 속도가 엄청났잖아요. 자본주의보다 훨씬 빠른 생산력 증대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까지 그게 유지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되지 못했던 게
공산주의 경제 원칙 자체, 경제 운영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외세적 원인이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이 군비 경쟁을 유도해서 군비에 너무 많은 자원을 배분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 이게 군비 경쟁만 없었다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뭐 그게 상당히 설득이 있는 주장이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60년대 말부터 군비 경쟁을 의식적으로 유도하잖아요. 이제 랜드 연구소 같은 데서 그런 전략을 짜죠. 그렇죠? 냉전에서 그 군비 경쟁 같은 거는 그 자체가 군사력 대결의 측면도 있지만 소련 경제를 고각시키는 아주 명백한 목적의식을 갖고 진행됐던 거잖아요. 실제로 그랬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국의 경우에는 또 어떤 반박이 제기가 되냐면은 그 개혁개방 노선, 등소평 집권 이후에 생산력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그게 발전한 토대가 뭐냐를 분석을 해보니까 향진 기업이라든지 농업에서의 산업 합리화 같은 것들이 그 농업 생산성 증대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거는 실제로는 대약진 운동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에서의 관계사업, 수로 같은 거를 따른 가지 경지 같은 것들이 딴듯하게 이제 정리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농업 생산 같은 것들이 합리화된다든지 하는 게 다 인민공사에서 했던 조치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의 생산 수단을 이전시켰다고 그랬잖아요. 농촌으로. 그게 지역의 산업 발전의 거점이 돼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향진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의 형태가 있죠. 그 모태가 사실은 인민공사에서의 그 농공 복합단지 같은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발전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걸 봐라. 결국 그 자본주의화가 중국의 고도의 그 생산적 증대를 가져왔던 게 아니라 사회주의적 경제 조치들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생산적 증대가 일어났던 거다. 그래서 등소평 직공기에 일어났던 상당한 고도 성장의 그 원인들 상당수는 이 마오이즘 노선에 그 토대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것들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 공산주의 노선은 경제 성장을 생산적 경제를 결코 가져올 수 없고 똑같이 가난하게 사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존재한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대안이 반비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제기되는 비판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본주의적 발전 경로라는 것이 사실은 생산력의 정대를 가져온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막스가 제기했던 아주 가혹한 억압과 착취도 가져오기도 했지만 20세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태 문제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생태 문제라든지 성차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인종과 모순의 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새로 다시 재생산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해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끊임없는 위기를 겪게 되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년대 IT 붐 때 미국의 경제 교과서를 새로 썼잖아요. 얘네들이. 참 근시안적이죠. 경제 상황이 불과 9년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됐는데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공황이 안 오니까 신경제라는 말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자본주의의 공황은 없다. 자본주의 영원히 번창할 거다. 그래서 경제교과서를 막 새로 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신경제 이런 말이 공식적으로 막 쓰였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9년 만에 대공황이 왔잖아. IT 버블이 막 꺼지면서 난리가 났잖아. 그걸 다시 경제거품으로 다시 일으켰잖아.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2008년 경제위기가 또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이거 얼마나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걸 지금 누구나 뼈저리게 이제 절감한 거야. 그래서 과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 생산력 증대나 경제 운영의 안정성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진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난 두 차례의 그 거품 경제의 사실상의 물질적 토대는 중국과 인도 같은 곳에서의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착취에서 근거한다는 거를 누구나 인정하는데 그게 거기에서 이전된 거죠. 사실은 자본주의 자체가 발전한 게 아니라 제3세계에 대한 가혹한 착취를 통해서
고도 성장을 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 힘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다른 생태 문제라든지 성차의 문제라든지 같은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현대사의 중요한 모순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제3의 길 같은 걸 모색하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해서 생산력의 발전에 있어서 우위를 가진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렇게 빠지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문제, 생태 위기를 비롯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새로운 모순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에 부각되게 한 여러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똑같이 공산주의도 대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생산력 증대만을 가지고 자본주의하고 경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생산력 증대에서 산출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똑같이 책임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생산력 증대라는 개념을 근대 서구의 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생산력 증대라는 게 단순하게 GNP, GDP 또는 중화공업에서의 아주 급속한 성장, 이런 틀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민중들이 굶어 죽지 않고 쾌적한 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의 자아 실현을 하고 문화 생활을 하되 그 외에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저 생산력이 증대되는 거 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NP가 꼭 2만 불, 3만 불이 되지 않더라도 만불 수준이라더라도 이걸 분배를 다르게 하고 산업 구조를 다르게 하면은 인민들이 훨씬 풍요롭게 살 수가 있잖아요. 아주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이 있습니다. 이 총생산의 상당 부분을 어디서 차지해요? 포션. 중화학공업에서 차지해요, 실제로. 중화학공업이 다 생산해내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중화학공업에서 생산해내는 생산물들을 인민들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누리나? 우리 실제 생활에서 구경도 못 해봐요, 대부분은. 그렇죠? 유조선 죽을 때까지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유조선 죽기 전까지 보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사람 중 하나 조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주 큰 배들을 벌크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죽을 때까지 타보거나 내가 몰아보거나 심지어 구경도 못 해보는 사람들이 인구의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경제성장이 더 중요한 경제성장일까? 아니면 똑같은 액수를 만약에 우리 생산재, 소비재에 쓴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훨씬 적은 액수를 생산해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훨씬 윤택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 상당히 나이만 얘기해요. 이게 경제학적으로 당장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액수만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그거는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들어내는 가격 액수만 가지고 이거 자전거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공짜로 한 대씩 다 돌릴 수 있을 거야. 그렇죠? 산악자전거 같은 고급 자전거도 다 돌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어쨌든 삶의 방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이 되긴 하겠지만 액수로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정도의 생산력 수준이면 산업구조나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또 분배구조, 분배구조를 결정적으로 바꾼다면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도 생태적으로 훨씬 친화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고 착취와 억압은 훨씬 줄어드는 경제 모델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높은 생산력이라는 게 근대 자본주의가 밟아 나갔던 것과 똑같은 길을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산력을 높이는 어떤 길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생각을 물론 서구에서도 하지만 서구 사람들은 상당히 관념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자본주의 충분히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근데 그런 입으로 그 소리 하면 안 되죠. 그런 소리 하려면 갖고 있는 거 거기다 내놔야 돼요. 솔직히 서구 사람들이 생태 얘기하려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거 95% 이상 내놔야 돼요. 그걸 중국이나 인도같이, 특히 중국같이 탄소 매출 많이 하는 나라에 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중국에 대해서 탄소주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경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들이 수백 년간 지구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누리고 있으면서 온갖 환경 기준 들이대는 건 정말 위선이잖아요.
정말 무전이에요. 그건 정말 나쁜 놈들이야.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얘기가 어디서 중요한 게 나오냐면 바로 아시아 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미 20세기 중반에 이런 시도들이 존재를 했던 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존재를 했느냐.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식량 문제, 농업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얘기 마지막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이 끝부분에 사실 아시아 공산주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아시아의 나라들이 너무 많죠.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1년 가까이 아시아 공산주의 공부를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한 두 나라 봤어요. 두 나라 봐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제가 한 60대면 책 한 번 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가졌던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중국, 소련을 제외하고 제일 큰 공산당이 있었던 나라예요. 공산당이 집권을 안 했는데도 공산당 당원수가 자기들 주장으로 350만 정도의 공산당 관련 산하 단체들에 소속된 회원들까지 하면 2,000에서 2,500만까지 됐어요. 인구가 2억이 좀 덜 되는데 그 당시에 인구 1억 조금 넘는 나라에서 1억 2, 3천 정도 됐던 수준에서 공산당에 관련된 조직원이 2천만 명이 됐어요. 엄청난 규모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 소련 같은 공산당이 집권한 나라에서는 그냥 싫어하더라도 일단 공산당이 집권하니까 무조건 공산당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저절로. 근데 그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제국주의나 정부의 탄압을 받아가면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나라에서 그 정도 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공산당이 그 미국과 군부와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아주 단기간에 인위적인 대학살을 거쳐서 완전히 순식간 6개월 만에 소멸된 나라예요. 그래서 65년 말에서 66년 초까지 그 쿠데타가 일어나죠. 수하르토라는 사람 아시죠? 인도네시아를 30년 정도 지배했던 수하르토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공산당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물론 이제 CIA가 다 조정을 하죠. CIA에서 학살자 명단을 다 줘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제대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체크까지 다 해요. CIA에서. 자기 죽이라고 그런 사람은 다 죽였는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한 200에서 많이라도 한 300만까지 한 최대 200만 정도까지가 죽고 150만 명 정도가 거의 종신으로 강제 수용소에 잡혀 있었어요. 한 30년 이상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거의 대부분. 문역에서 몇천 명 죽은 거를 수도 없이 듣는데 인도네시아에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6개월 내에 미국의 사주로 군부에 의해서 학살당했다. 그럼 대부분 몰라요. 그건 너무 이상하죠. 이런 지식의 비대칭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어떤 건 모르는 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알게 해주고 어떤 건 모르게 해주는 비대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은 절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 틀 속에서 우리는 갇혀서 누군가가 원한 것만 자꾸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공산당이 했던 역할 중에 상당히 재밌는 운동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저희 이번 텀에는 이제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제가 맙수지 역사에 그 전에 대부분 학부생들 위주였는데